가난한 소녀가 마지막 남은 2만 원을 군인에게 건넸습니다. 20년 후 군용 K-111 차량이 그녀를 데리러 돌아왔습니다. 그 비 내리던 저녁, 가난한 소녀 송아는 나루터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낯선 군인에게 마지막 남은 2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년 후,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었을 때 낡은 군용 K-111 한 대가 갑자기 그녀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온 마을이 경악했습니다. 그날 2만 원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녀를 눈물 짓게 할 선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초가 지붕 위로, 물에 잠긴 논 위로 비가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강가의 갈대숲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섬진강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흙탕물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휩쓸고 갔습니다. 나루터 아래, 송아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떡이 담긴 바구니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멍한 눈으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석인데 떡은 아무도 사지 않아 바구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진 비에 시장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낡은 천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정확히 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 약값이며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에 쓸 향과 초를 사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병호 씨는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전쟁 시절 이야기, 이렇게 물이 불어난 칠흑 같은 밤에 강을 건넜던 날들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마철 섬진강은 무척 사나워서 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건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송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당부를 들었고 이것엔 물줄기에 휩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번 휩쓸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에 그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흠뻑 젖은 젊은 남자가 나루터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등에는 색이 바랜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몹시 지쳐 보였고 그의 불안한 눈빛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는 듯했습니다. 뱃사공 아저씨, 제발 저 좀 태워주세요. 급히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다급했습니다. 평생 이 강과 함께한 늙은 뱃사공이 상아떼를 땅에 박고는 그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살이 이 시간에 강 건너는 건 위험해. 그나저나 돈은 있나?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꺼낸 것은 뱃삭으로 턱없이 부족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목이 메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태워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뱃사공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 배가 내 것도 아니고 태워주고 싶다고 아무나 태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처 나무 그늘에서 비를 피하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돈도 없으면서 강을 건너겠다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누가 한가하게 공짜로 태워준대. 청년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그의 얼굴과 절망으로 붉어진 눈시울을 때렸습니다. 송아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전쟁터에서 서로 도왔던 전우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전장에서 마지막 남은 건빵을 아버지에게 양보했던 한 군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을 돕는 게 곧 자신을 돕는 거란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아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2만 원을 꺼내 뱃사공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좀 강 건너편에 데려다 주세요. 뱃사공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 푼돈으로 내 앞가림이나 할 것이지. 생판남을 돕는다고? 저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준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지만 송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청년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 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돈을 받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송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 빚진 거 없어요. 어머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어서 가세요. 뱃사공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인 뒤 강으로 배를 밀었습니다. 청년은 급히 배에 올라탔고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 송아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거센 물살에 흔들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송아는 빗속으로 청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섬진강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래를 싣고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제때 도착했을지, 그의 어머니는 무사하실지, 그리고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선행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비는 그치고 쌀쌀하지만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암마을 정자 앞 고목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어 이끼 낀 기와장에 맺힌 물방울을 비추었습니다. 참새떼가 지저귀며 근처 대나무 가지 위를 뛰어다니며 고요한 아침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송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떡 바구니는 반쯤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몇 개가 남았는지 세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떡을 조금 팔다가 잠시 정자에 들러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젯밤 빗속에서 모아둔 돈을 낯선 사람에게 줘버린 사실을 아직 모르셨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질책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듯했고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군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말이지만 저 송화제는 정말 바보 천치야. 시장에서 찻집을 하는 자영 아줌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푼돈 모은 거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줘버리다니. 정말이지. 바보짓도 유분수지. 다른 아주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귓가에 그대로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떡바구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세월에 검붉어진 바닥 타일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이 딱하면 딱한 거지. 자기가 왜 같이 고생을 자처해. 이번에는 정자 앞에서 늘 차를 마시던 우식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아나? 그 사람이 기억이나 할 것 같아? 내일이면 까맣게 잊어버릴걸. 비웃음 소리가 송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착한 마음씨가 밥 먹여주냐?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미숙 아줌마가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들, 그만 좀 해요. 사람 도운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난 송아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보니
말한 사람은 두부 장수 선영 언니였습니다. 그녀보다 몇 살 위인 선영은 잘 웃고 남을 잘 돕는 어젯밤 일로 그녀를 비난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그렇게 오지랖 부려서 뭐가 나온대. 미숙 아줌마가 입을 삐죽이며 곁눈질했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 어제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널 기억이나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만나도 내가 누군지도 모를걸. 그 질문에 송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어젯밤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돈을 받으며 떨리던 목소리. 그가 정말 그녀가 한 일을 고맙게 생각할까? 그가 그녀를 기억할까? 하지만 이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옳은 일. 옳은 일 해서 집에 계신 어머니 약 살 돈도 없냐? 옳은 일 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이나 당하고 정자 계단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가씨, 두고 보라고.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떡바구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내 선행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 틀린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버지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정자 마당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송아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그는 집에 도착했을까? 그의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녀는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약 다시 만난다면 오늘 들었던 이 비난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자 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송아는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믿었습니다. 만약 세상에 선한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는 일어나 남은 떡 바구니를 들고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든 비난을 받든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땅이 질퍽해졌고 진흙 덩어리가 늙은 바나나 나무 뿌리에 들러붙었습니다. 송아 할머니는 팻마루에 말없이 앉아 흐릿한 눈으로 정원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까지 물이 차올라 뽑힌 나뭇가지들이 거센 물살에 떠다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땅이 지금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거셌습니다.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들판의 어린 벼들을 집어삼키고 집 주위 연못의 흙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 정원 한쪽은 예전에 아버지 병호 씨가 감나무와 밤나무를 심었던 고지였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 군대 시절 이야기, 총알이 빗발치는 강을 건넜던 날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이 그녀로 하여금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인자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고 쇠약해진 그녀에게 그 기억들은 물에 휩쓸려가는 낙엽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아야, 물이 너무 불었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해. 송아 할머니가 돌아보니 선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처마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것만 빼면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돈독한 우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그녀가 다시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연못둑이 다 무너졌어. 다시 쌓지 않으면 금방 집까지 물이 차오를 거야. 송아 할머니는 말없이 강물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라고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이대로 두면 이곳이 예전의 모습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진규도로 오라고 해. 내 아들이잖아. 선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이야기에 송아 할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진규는 자기 가정이 있어. 처자식에게 자기가 더 필요할 거야. 이 땅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올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긴 내 조상님들 땅이잖아. 내가 수십 년을 지켜왔는데 이대로 물에 떠내려가게 둘 거야.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정원 구석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땅을 지키는 것, 근본을 지키는 것, 가문에 대한 책임에 대해 듣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굳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녀는 또다시 빗속의 그날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2만 원을 낯선 이에게 건네주던 그날을. 그때 그녀는 남을 돕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선행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땅은 여전히 물에 휩쓸려가고 그녀의 기억 한 조각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행은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 우지직 하는 소리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연못둑의 큰 흙더미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흙에 박혀있던 뿌리들이 뽑혀나와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송아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지만 바로 그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극심한 기침이 터져나와 할머니는 기둥을 붙잡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송아야. 괜찮아. 선영이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할머니는 애써 말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은 가빴고 가슴은 누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여기 잠깐만 있어요. 사람 좀 불러올게요. 선영이 다급하게 달려나갔습니다. 방금 다시 흩날리기 시작한 빗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송아 할머니는 여전히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땅이 계속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감 속에서도 희미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그녀가 심었던 선행이 기억되고 있지는 않을까? 할머니는 하얗게 샘머리 위로 비를 맞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잿빛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마당 앞대 추나무 가지를 통과하며 땅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낮에 내린 비로 공기는 축축했고 흙냄새와 부엌에 남아있는 녹차향이 뒤섞였습니다. 송아 할머니는 낡은 나무 평상에 앉아 따끈한 파전을 접시에 정성껏 담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할머니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익숙한 음식을 직접 만드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닥쳐올 풍파 앞에서 작은 평온이라도 지키기 위해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주가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손에 꽉 쥔 채
평소와 달리 긴장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안부도 묻지 않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나랑 얘기 좀 해. 송화 할머니는 파전 접시를 상에 내려놓고 차분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두르니? 현주야. 현주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서류 뭉치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땅 얘기야. 이 땅 팔아서 우리 각자 미래를 위해 나눠 가졌으면 해. 그 말은 조용했던 공간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작은 찻잔에 차를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주야, 이 땅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이야. 팔 수 없어. 언니, 잘 생각해. 현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평생 이 땅에 매달려 살았지만 이젠 지킬 수나 있어? 해마다 홍수로 땅이 깎여나가고 있잖아. 언니는 수리할 돈도 돌볼 사람도 없어. 사라져가는 걸 붙잡고 있어 봐야 뭘 해. 송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물의 땅이 침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이자 역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호 아버지가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라고 하셨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뿌리를 파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는 없어. 현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뿌리. 언니. 그 약속이 언니를 더 잘 살게 해줘. 빚 갚는데 보태줘. 아니면 약값이라도 대줘? 아니면 이 땅 끌어안고 그냥 서서히 죽어갈 생각이야?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화를 내거나 거칠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파전 접시를 들어 동생 쪽으로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먹어봐. 옛날에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파전이야. 방금 부쳐서 아직 따뜻해. 하지만 현주는 젓가락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불편한 시선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돌리지 마. 나 진심이야. 언니가 동의 안 하면 나 혼자서라도 처리할 거야. 언니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송화 할머니가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필요한 일은 하겠다는 뜻이야. 그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그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의 삶이 동생을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심지어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극도로 긴장된 순간 선영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주야. 그만해. 언니가 결정했으면 더는 강요하지 마. 무슨 일이든 천천히 생각하자고. 천천히. 현주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 언니, 천천히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실을 가다듬고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동의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나 오래 안 기다려. 그때 가서 나 원망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선영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서류 뭉치에서 떨어진 종이 몇 장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인쇄된 글자가 그녀의 눈에 박혔습니다.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할머니는 가만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가 지붕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고 무거운 빗방울이 땅에 얼룩진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벽 틈새로 세차게 불어와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작은 방 안, 호롱불 빛이 바람이 들 때마다 일렁이며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으스스할 정도로 춥고 적막했습니다. 낡은 대나무 침상 위에서 송화 할머니가 해지고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고열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고 숨결은 약하고 가늘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깊은 밤의 정적을 깨울까봐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반쯤 뜬 눈으로 방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반쯤 남은 녹차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차 향은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온기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에 걸린 낡은 커튼이 펄럭였습니다. 벽 한쪽 구석으로 비가 들이쳐 물이 한 방울씩 새어나와 바닥으로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벽을 가리고 있던 비닐은 이미 낡아서 더욱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이대로 두면 내일 아침에는 침상까지 빗물이 찰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상 가장자리를 짚고 일어나려 했었지만 몸을 일으키자마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더 이상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할머니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열이 더 자주 찾아왔고 현기증은 점점 더 오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아직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밖에서 또다시 차가운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쉰 뒤 더듬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비닐을 잡아당겨 틈새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돋움을 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덮쳤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흔들리더니 차가운 흙바닥으로 몸이 쓰러졌습니다. 쿵!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상 위의 호롱불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다시 기침이 몰아쳤고 너무나 격렬해서 몸이 새우처럼 굽혀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은 여전히 뼛속까지 시리게 불었습니다. 한참 후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어머나! 송화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영이 뛰어들어오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송화 할머니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떨고 있는 몸에 이불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뭘 하려고 한 거야? 왜 나를 안 불렀어? 아니면 진규한테라도 알리지 그랬어. 아들 이야기에 송화 할머니의 흐릿한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방해라니. 이렇게 아픈데도 숨기고. 진규가 편지 보냈어? 보낸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받았어. 선영은 입술을 깨물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지도 않는 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넌 조용히 참고만 있었어.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지고 눈이 감겼습니다. 송화야, 선영이 할머니를 세게 흔들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송화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나. 괜찮아. 그리고는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송화야. 나 무섭게 하지 마. 선영은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굵은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송화 할머니가 위독해요.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고 빗줄기가 너무 굵었습니다. 그녀의 애타는 외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 안, 송화 할머니는 꺼져가는 호롱불처럼 희미한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선영의 외침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할머니가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틈새로 스며들며 마치 과거의 속삭임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 화암마을의 좁은 골목은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초가 지붕들이 짙은 연기에 잠긴 듯 하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 냄새가 어젯밤 내린 비로 축축해진 흙냄새와 섞여 장마철 아침 특유의 쌀쌀하고 쓸쓸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 송화 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눈은 마당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잎에 맺힌 빗방울이 이따금 짙은 갈색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의 고열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몸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녹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스카프를 몸에 두르고 아직 온기가 남은 녹차 잔을 들었습니다. 찻잎 향이 피어올랐지만 더 이상 그 맑은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이른 아침의 약한 햇살에 안개가 거치듯 생각들이 그저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밖을 내다보니 소달구지를 몰던 남자가 집대문 바로 앞에 쌀가마니를 떨어뜨린 것이 보였습니다. 꽤 무거운 쌀가마니가 떨어지며 진흙탕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가마니 한쪽이 찢어져 새하얀 쌀알이 빗물 꼬인 길바닥에 쏟아져 진흙과 뒤섞였습니다.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밧줄을 고쳐 묶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허리를 숙여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힐끗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입을 삐죽였지만 이내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도 쌀가마니를 포기한 채 무언가 중얼거리며 달구지에 올라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쌀가마니는 진흙탕 길 한가운데 버려진 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흩날렸고 쌀알은 진흙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전에도 겪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몇 년 전 그녀가 젊었을 때 낯선 사람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다가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고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냉담했습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송화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누구든 와서 좀 도와줘요.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의 찻집 앞에 서서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야에서 배추를 씻던 한 야채 장수 아주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도와? 예전에 돈 있을 땐 생판 남이나 주더니 이젠 돈 떨어졌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킥킥거렸습니다.
근처에서 차를 마시던 한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다더니 남 도와줘봤자 나중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자기만 손해지. 누가 옛날에 그렇게 마음 넓으라고 했나? 다른 사람이 비웃는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낯선 사람은 그렇게 잘만 도와주더니 정작 이 마을에서 그 할머니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있기나 해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들려나 송아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을 들으면서 결국 그녀의 선행은 그들 눈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고 지붕에서 빗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 쌀가마니는 여전히 젖은 채 땅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하얀 쌀알들은 진흙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허리를 굽혀 줍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선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안 도우면 됐어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쌀알을 하나하나 쓸어 모으기 시작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비는 여전히 가늘지만 끈질기게 내리며 모든 것을 무거운 침묵 속에 가라앉히려는 듯했다. 송아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그저 슬펐다. 그녀는 강가에 서서 낯선 이에게 마지막 2만 원을 건네주던 그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 그녀는 선행이란 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씨를 뿌려두면 언젠가는 싹이 트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선행이 정말 싹을 틔웠는지 자문했다. 아니면 이 인생의 빗줄기 속에 잠겨버린 것은 아닐까?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들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리며 그녀가 한때 믿었던 것들을 상기시켰다. 아마도 선한 일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꽃피울 시간이 더 필요한 것뿐일지도 모른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볼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선영 씨는 여전히 묵묵히 쌀알을 줍고 있었다. 송아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선영 씨. 선영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저 혼자라도 뭐든 할 거예요. 오후, 화암 마을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 위로 옅은 햇살이 드리워졌다. 간밤의 비로 생긴 웅덩이들이 마르기 시작하며 갈라진 진흙 자국을 드러냈다. 공기는 후텁지근했고 늙은 대나무 숲에서 매미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다. 초가집 안, 송아 씨는 나무 평상에 앉아 조용히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열은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느낌에 익숙했다. 인내에 익숙하고 변화무쌍한 삶 속의 고독에 익숙한 사람의 느낌이었다. 그때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자전거나 가끔 소달구지 소리만 익숙하던 시골길에서 났고 낡은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이곳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였다. 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궁금해하며 서둘러 골목 밖으로 나왔다. 송아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집 앞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군용 지프 K-111 한 대가 시야에 서서히 나타났다. 차는 마지막으로 우르렁 소리를 내더니 마당 바로 앞에 천천히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졌으며 해진 회색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발목까지 걷어 올린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메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세상 풍파를 겪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툇마루 가까이 다가와 모래주머니를 내려놓고는 송아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송아 씨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그의 비 오던 날 저녁 강나루에서 흠뻑 젖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아픈 어머니에게 가야 한다며 강을 건네 달라고 애원하던 청년.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2만 원을 그 청년에게 쥐어주었다. 이제 그 청년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어른이 되어 굳건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뒤쪽 차 문이 다시 열렸다.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 시멘트 포대와 여러 도구들을 들고 내렸다. 화암 마을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을 보니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 퇴역 군인인 상훈 어르신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선영 씨가 서둘러 다가와 미간을 찌푸리며 작게 물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상훈 어르신? 상훈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석철이야.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서 이 차를 빌려갔지? 선영 씨가 놀라서 물었다. 석철이요? 예전에 송아 씨가 도와줬던 그 청년. 상훈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기는 잊지 않았다고 하더군. 한편 석철은 여전히 송아 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렸다. 송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송아 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 너무나 많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뒤에 있던 자원봉사자 그룹을 향해 돌아서며 손뼉을 쳐 신호를 보냈다. 형님들, 시작합시다. 사람들이 즉시 흩어졌다. 그들은 측량을 하고 자재를 날랐다. 땅을 파고 집 앞길을 보수하고 무너져가는 연못둑을 보강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마치 당연한 일인 듯 묵묵히 일했다. 화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했다.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찍이 모여 서서 수군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저 할멈이 도움받을 자격이나 있나? 바람을 타고 험담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석철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와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송아 씨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정말로 돌아왔다. 누군가가 정말로 그녀의 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속 작은 새싹이 시원한 비를 맞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오래전 그 청년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망치가 땅을 내리치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공기 속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비갠 뒤의 옅은 햇살 아래 석철의 일행은 여전히 송아 씨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보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깔았다. 젖은 흙냄새가 새로 세운 기둥의 신선한 대나무 향과 뒤섞여 피어올랐다. 화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들은 멀찍이 나무 뒤, 지붕 처마 밑에 숨어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어디서 왔길래 저렇게 열심히 일한대. 송아 할멈 돕는다고는 하는데 그럴 가치가 있나? 그 수군거림은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았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꼬치꼬치 캐묻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마을에서 아무도 대가 없이 남을 돕는 법이 없었기에 이 광경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석철이 모래주머니를 한참 나르다가 이마에 땀을 훔치고는 송아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송아 아주머니, 그날 기억나세요? 제가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저에게 2만 원을 주셨죠. 송아 씨는 낡은 나무 평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나이든 눈동자의 회양과 함께 기억이 천천히 차오르는 듯했다.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돈으로 강을 건넜고 어머니가 눈 감으시기 전에 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만약 그 2만 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어머니 곁에 제때 가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몇몇은 반박할 말을 찾는 듯 슬쩍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때 여전히 빈정대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봤자 결국 2만 원 아니요?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시장 입구에서 차를 팔던 자영 아주머니였다. 다른 몇몇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돕는 건 돕는 거지만 저렇게까지 요란하게 굴 필요가 있나. 석철이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조금도 밀리지 않는 위엄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2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제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때 선영 씨가 앞으로 나서며 팔짱을 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돕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니 막상 돕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비난하고 의심하잖아요? 도대체 이 마을의 인심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선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때 석철이 트럭 적재함 쪽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끌어냈다.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버린 회갈색의 낡은 대나무 의자였다. 송아 씨는 그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병호 씨의 의자였다. 아버지가 늘 앉아서 군 복무 시절의 이야기, 포화 속에서 강을 건너던 이야기를 해주시던 바로 그 의자였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는 그녀에게 선행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고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백발이 성성한 이 마을의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상훈 어르신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일하는 사람들 옆에 멈춰 섰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손을 들어 모래주머니 위에 얹었다. 아주 느리고 가벼운 동작이었지만 모두가 그 모습을 보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고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네.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몇몇은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비웃음을 멈췄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낡은 시골길에서는 흙먼지가 날렸다. 하지만 어쩌면 그 바람은 오래된 편견의 일부를 날려보내고 그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침 안개가 송아 씨의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 위에 얇게 깔려 있었다. 대나무 가지에 맺힌 물방울이 축축한 땅 위로 뚝뚝 떨어지며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원을 그렸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침의 평화를 알리는 익숙한 소리들이 뒤따랐다. 장작불이 타닥거리는 소리, 누군가 소들 씻는 소리, 도마 위에서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다지는 칼질 소리. 송아 씨는 툇마루에 놓인 대나무 의자에 앉아 밤사이 남은 한기를 막으려 야른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집 앞길을 향해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연이은 비로 질퍽거리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발자국. 젖은 땅에 깊게 패인 발자국은 더 이상 석철의 일행 것만이 아니었다. 더 낯설고 더 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문 쪽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한 중년 남자가 어깨에 큰 대나무 묶음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젊은 청년이 모래주머니 2개를 이고 오고 있었다. 그들은 대문을 지나 들어와서 별말 없이 그것들을 마당에 내려놓고는 다른 이들이 오고 있는 마을 길로 다시 돌아갔다. 그때 상훈 어르신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전이 가득 담긴 큰 소쿠리를 들고 나타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고소한 냄새가 작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그는 소쿠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손을 비비고는 온화하게 웃었다. 남을 돕는 건 온 마을이 즐거운 일이지. 안 그래요, 송아 씨? 송아 씨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상훈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소외감과 의심의 눈초리,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서서 대나무와 모래와 파전을 그녀의 집으로 가져오고 있었다. 하지만 진심일까?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메마른 손을 내려다보고는 마당 앞에 점차 모여드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오래된 상처처럼 몇 년에 걸쳐 깊게 새겨진 의심 또한 자리하고 있었다. 선영 씨가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들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송아 씨는 그녀를 돌아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선영 씨, 확실해요? 저들이 정말 진심일까요? 선영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작은 의자를 끌어와 그녀 곁에 앉았다. 송아 씨, 사람 마음도 비 온 뒤 젖은 땅 같아서 금방 마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기 보여요? 저들이 남긴 발자국은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아니에요. 송아 씨는 침묵했다. 그 말은 이해했지만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멀리서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남자들의 소리, 지붕에 새는 곳을 덮기 위해 잎사귀를 자르는 여자들의 소리였다. 그 소리들 사이로 그녀의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틀렸었어. 하지만 아직 인정할 용기가 없네? 송아 씨는 살짝 놀랐다. 그녀가 돌아보자 한 남자가 툇마루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장호 씨였다. 예전에 그녀를 가장 많이 비난하고 남을 도우면 언젠가 피눈물 흘릴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오늘 그는 낡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몇 년 전의 그 냉랭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장호 씨는 고개를 숙이더니 말없이 마당으로 걸어나가 일하는 무리에 합류했다. 송아 씨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친 한숨이 아니라 더 차분하고 가벼워진 숨결이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발밑에 낡은 대나무 의자를 내려다보았다. 이 의자는 아버지의 자리였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인자함에 대해 가르쳐준 곳이었다. 이제 그 의자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때 믿었던 선한 일들이 비록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있었다. 망치 소리는 여전히 멀리, 규칙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점차 굳건해지는 그녀의 믿음처럼. 선행이 정말 온 마을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이 중천에 떴다. 송화시의 초가 지붕 위로 정오의 햇살이 옅어졌다. 비 온 뒤의 공기는 선선해졌고 젖은 풀 냄새가 작은 부엌에서 나는 고구마 삶는 냄새와 뒤섞여 풍겼다. 송화시는 나무 평상에 앉아 젖은 땅에 아직 선명하게 찍혀있는 발자국이 남아있는 대문 쪽을 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부터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선행 때문에 소외당하고 조롱받던 사람에서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가와 낡은 집을 고치고 질퍽한 길을 보수하는데 묵묵히 힘을 보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걱정이 하나 있었다. 몇 년 전 땅을 팔자며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던 동생 현주 씨. 약속 따위가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며 그녀를 다그쳤던 사람. 오늘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그림자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현주 씨였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고구마가 담긴 소쿠리가 들려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고 눈빛은 망설이고 있었으며 예전에 그 거만하고 완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툇마루에 다다라 멈춰 섰다. 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삶은 고구마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 작은 부엌으로 흘러들었고 아직 김이 피어오르는 녹차 향기와 어우러졌다. 송화 씨는 가볍게 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현주야. 현주 씨가 고구마 소쿠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옆에 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틀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고 고구마 소쿠리 위에 놓인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동안 난 내 생각만 했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이 땅의 진짜 의미는 몰랐어. 그녀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난 땅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언니를 도우러 오는 걸 보고 깨달았어. 돈이 있다고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송화 씨는 침묵한 채 여전히 망설임이 남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현주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현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가는 붉어졌다.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미안해, 언니. 송화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더 따라 동생 쪽으로 밀어주었다. 물 좀 마셔. 이 고구마 아주 달겠다. 현주 씨는 찻잔을 들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맑은 녹차 향이 입안에 퍼지며 마치 과거가 거꾸로 흘러 돌아오는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예전에도 두 자매는 이렇게 앉아 어머니가 쪄주신 뜨거운 고구마를 먹으며 훗날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 후 각자 다른 방향, 다른 길, 다른 생각을 좇았다. 현주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땅 안 팔 거야. 언니랑 같이 이 땅 지킬게. 너무 늦은 사과지만.
그녀의 손이 언니의 손 위에 겹쳐지며 가볍게 힘을 주었다. 송아 씨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가족을 갈라놓으려던 서류 뭉치를 들었던 손이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아이처럼 떨며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동생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아마도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는 듯했다. 밖에서 석철이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찻잔에 차를 더 따르고 탁자 위에 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송아 아주머니가 절 구해주셨죠. 이제 저는 아주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을 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도 돕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툇마루를 스쳐가는 가벼운 바람 소리만이 뜨거운 고구마 냄새와 녹차 향기를 실어 날랐다. 잠시 후 현주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반짝였지만 2차, 어릴 때처럼 여전히 쓰네, 언니. 송아 씨도 웃었다. 쓰긴 해도 끝맛은 달지. 한때 서로 대립했던 두 여인, 두 자매는 이제 마치 한 번도 다툰 적 없는 사람들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멀찍이 서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말하지 않았다.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가벼운 바람이 그들 마음속을 가로막던 벽 사이로 서서히 스며드는 것처럼. 오늘 오후 바람이 길가의 대나무 숲을 스치며 잎사귀를 흔들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바람은 비갠 뒤에 시원한 흙내음을 실어 송아 씨의 마당을 지나 뒤뜰의 목련 향기를 집 안으로 희미하게 불어넣었다. 초가집은 수리되어 더 이상 예전처럼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멍이 없었다. 햇빛이 벽 틈새를 뚫고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황금빛 줄무늬를 만들었다. 지난 장마철에 비가 새던 처마도 이제 새해하자 입으로 깔끔하고 단단하게 다시 덮였다. 작은 부엌에서는 장작불이 타닥거렸고 솥에서는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었다. 고구마 향이 공기 중에 퍼져 흙 주전자에 담긴 향긋한 녹차 냄새와 어우러졌다. 송아 씨는 나무 평상에 앉아 작은 칼을 쥐고 지난 세월의 자신의 삶처럼 조용히 천천히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문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 그녀는 움찔했다. 7살 배기 손녀 다솜이가 마당으로 총총 뛰어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옅은 노란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동그란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아빠 편지예요. 송아 씨의 손이 멈췄다. 손에 쥔 칼이 고구마 껍질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늙은 눈이 다솜이 손에 들린 편지에 고정되었다. 아들 진규의 편지. 아들에게서 소식을 받은 지가 얼마 만인가.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이고는 손을 내밀어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다솜이가 집으로 달려오는 동안 너무 꽉 쥐고 있었는지 약간 구겨져 있었다. 편지 모서리에 흙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수신인의 이름은 선명했다. 어머니 송화 전상석. 그녀의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다. 다솜이가 평상 위로 뛰어 올라와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았다. 작은 다리를 흔들며 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아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살짝 떨렸다. 그래, 읽어주렴. 아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펴고 접힌 자국을 부드럽게 편 다음 맑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일에 쫓겨 살았지만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솜이가 자꾸 할머니에 대해, 고향 집에 대해 물어봐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 뵈러 갈게요. 송아 씨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두 손을 꼭 쥐었다.
다솜이가 더 들뜬 목소리로 계속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 다솜이가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파전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파전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다솜이 가면 꼭 해주세요. 여기까지 읽은 다솜이가 깔깔 웃으며 송아 씨의 팔을 껴안았다. 할머니, 저 파전 꼭 해주셔야 돼요. 송아 씨는 아이를 껴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다. 진규가 돌아온다고 했지만 정말 돌아올까? 돌아갈게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 하지만 결국 기약 없는 편지뿐이었다. 밖에는 저녁 햇살이 옅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마을 남자들이 여전히 땀을 흘리며 연못둑을 보강하고 툇마루 앞에 보도블록을 고치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솜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따뜻해졌다. 있지. 옛날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할머니를 비웃었단다. 다솜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할머니를 도우러 돌아왔어. 혼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말이야. 덕분에 이제 할머니가 내 아빠를 맞이할 튼튼한 집도 생겼지. 다솜이는 무언가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할머니, 아빠가 오면 우리 마을도 더 즐거워질까요? 그 질문에 그녀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이 마을이 정말 더 즐거워질까?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뎠다. 상훈 어르신이나 선영씨, 석철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규가 돌아오면 이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녀는 몰랐지만 그러길 바랐다. 그녀는 다솜이의 손을 가볍게 쥐고 온화하게 웃었다. 할머니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믿어. 모두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우리 마을도 더 즐거워질 거라고. 선영 씨가 부엌에서 방금 끓인 녹차 주전자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탁자 위에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송아 씨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는 다정하게 웃었다. 송아 씨, 이제 온 마을이 송아 씨를 돕고 있잖아요. 가족들도 곧 다 모이게 될 거예요. 송아 씨는 선영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그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다. 예전에 그녀는 낯선 사람을 도왔다. 오늘 그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진규가 이 변화를 볼 수 있을까? 선행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것을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몰랐지만 그러길 바랐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은은한 목련 향기를 실어 날랐다. 다솜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아이의 눈은 오늘 저녁 하늘처럼 맑았다.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여전히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비는 기도처럼 속삭였다. 제발. 네가 제때 돌아오기만 한다면. 화한 마을 하늘 중턱에 달이 걸려있고 희미한 달빛이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가볍게 스치며 연못의 물내음과 어느 집에서 풍겨오는 생선 굽는 냄새를 밤공기 속에 실어 날랐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긴 하루를 보낸 뒤 이곳에 앉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 그들의 화제는 더 이상 시장에 자질구레한 일이나 이웃마을의 소식이 아니었다. 모두가 송아 씨와 석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사람들, 그녀가 낯선 일을 도왔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형언할 수 없는 망설임 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한 중년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 며칠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 석철이라는 친구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집도 고치고 길도 닦고 대가도 없이 일하면서 뭐가 저리 즐거운지. 시장에서 차를 팔던 자영 아주머니가 입맛을 다셨다. 송화 할멈한테 정말 은혜를 입긴 했나 보지. 하지만 고작 2만 원 때문에 저 정도까지 한다고? 다른 사람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한 사람 돕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런다고 온 마을이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은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누군가 거기에 동조하기 전에 느티나무 저편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나누는 법을 알도록 도운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석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낡은 대나무 의자를 끌어와 수군대던 사람들 맞은편에 앉았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서두르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저는 나루터에 서 있었지만 주머니에는 돈이 모자랐죠. 강 건너편에서는 어머니가 위독하셨습니다. 뱃사공에게 애원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오직 한 사람만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바로 송화 아주머니, 수년간 모두가 낯선 사람을 돕는다며 어리석다고 여겼던 그분이었습니다. 군중 속 몇몇이 작게 술렁거렸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그 2만 원은 제가 어머니 곁에 제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제 믿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송화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마음속에 깊은 원망과 실망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 저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전쟁을 겪었던 상훈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옛날에 나도 행군 중에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지. 그때 한 할머니가 내게 찬밥 한 줌을 쥐어주셨어. 그때는 내가 그분 성함도 미처 여쭙지 못했지만 아주 온화하게 웃으시던 모습만 기억나는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더군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살면서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감히 인정한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바로 설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하고 가족은 다르죠. 송화 할머니는 남을 도왔지만 이 마을에서 누가 할머니를 도왔습니까? 이번에는 석철 씨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죠. 다들 손해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질투도 비아냥거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에 잠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고 가냘프지만 분명한 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송화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났어 사람들이 모두 멈칫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리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유신 할머니가 구석진 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신 할머니는 땅을 내려다보며 바람결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송화 할머니가 아픈 걸 봤는데도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옛날에 내가 논두렁에서 넘어졌을 때 할머니가 나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늙은 눈에는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송화 할머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침묵은 비난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는 침묵이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로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변화의 시간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암 마을의 아침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를 뚫고 들어와 마을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망치 소리, 대나무 켜는 소리, 그리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도, 경계하는 눈빛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온 마을 사람들이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송화 할머니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나무를, 어떤 이는 돌을, 또 어떤 이는 쌀가마니를 마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팻마루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늙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할머니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자신의 선행이 헛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석철 씨가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대가 없이 일했고 아무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보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은 지붕을 다시 잇느라 분주했고 새로 엮은 석가래 위에 조심스럽게 지붕재를 얹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팻마루 앞에 흙바닥을 다지고 튼튼한 벽돌을 깔아 비가 와도 길이 질퍽거리지 않게 했습니다. 강가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돌을 쌓아 무너진 둑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송화 할머니가 휩쓸려 갈까봐 그토록 걱정했던 텃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주머니들과 부인들이 아궁이 곁에 둘러앉아 채소를 씻고 음식을 만들며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시장 입구에 서서 남 좋은 일 시켜봐야 자기만 손해라고 수군거렸던 장호 씨가 오늘 송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떨리며 할머니의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송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듯 장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쉰 뒤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누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가끔 잊어버릴 뿐이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자신이 남을 도울 때
고개를 저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석철 씨가 할머니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송화 아주머니, 예전에 아주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죠. 하지만 오늘 아주머니가 구한 건 제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입니다. 또 다른 손이 할머니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동생 현주 씨였습니다. 땅을 팔자고 화를 내고 약속 따위가 누굴 먹여 살리냐며 신랄하게 말했던 동생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내 목만 챙기려 했어. 눈앞의 이익만 보느라 이 땅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걸 잊었어. 송화 할머니는 동생을 바라보며 늙은 손으로 동생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됐다. 더 이상 책망의 말도 보이지 않는 벽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솜이가 누군가 방금 만들어준 신문지 연을 손에 들고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 뒤를 따르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는 자신의 선행이 이 척박한 땅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외로운 칸일 뿐이라고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행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싹이 트자 오늘 온 마을이 힘을 합친 것처럼 널리 퍼지고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마을 전체가 자신의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망치 소리는 여전히 아침 햇살 속에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는 넓은 마당에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화합 마을을 스쳐 지나가며 새로운 흙내음과 신선한 대나무 향기,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기운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마을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멀리 퍼져나갈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선행이 일단 사람의 마음에 닿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으며 단지 싹을 틔울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여는 법을 안다면 언젠가는 그 누구도 자신의 길 위에서 외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화합 마을은 변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소박한 것, 함께 손을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내렸습니다. 옅은 황금빛 햇살이 화합 마을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길가의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에 댄잎이 서로 속삭이듯 사각거렸습니다. 먼 들판에서 불어오는 벼 익는 냄새가 송화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갓진 떡의 고소한 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어린 딸아이를 품에 꼭 안고 내렸습니다. 진규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수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가 오늘 정말로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감동에 젖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솜이는 아빠 품에 파고들어 동그란 눈을 들어 앞에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속에서 듣던 비가 새고 쓰러져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튼튼한 벽과 세로인 지붕, 깨끗하고 정돈된 마당을 갖춘 번듯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진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송화 할머니가 부엌에서 떡을 뒤집던 대나무 젓가락을 손에 쥔 채 팻마루로 나왔습니다. 아들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앞이 흐려지고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솜이가 먼저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이 너무 예뻐요. 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송아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규가 할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얘야, 들어오너라. 엄마가 얘기해줄게. 작은 부엌 안에는 떡의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송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떡을 그릇에 담고 묽은 간장을 조금 끼얹은 뒤 고소하게 볶은 깨를 뿌렸습니다. 내가 떠나던 날 우리 집은 참 볼품없었지. 그런데 누군가가 엄마를 도와줬단다. 진규는 자리에 앉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도왔어요? 마당 밖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나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이제야 그 은혜를 조금 갚는 것뿐일세. 진규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석철 씨가 무릎에 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노동으로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진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네 어머니께 약속 하나, 은혜 하나를 빚졌네? 지금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진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통해 들었지만 오늘 이런 날이 눈앞에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송아 할머니가 아들 곁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지. 선행은 잊히는 게 아니더구나. 여전히 여기 남아 있었어. 그저 다시 돌아올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떡 한 접시, 콩나물국 한 그릇, 그리고 가운데 작은 제사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아버지 제삿날이기도 하단다. 진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삶에 치여 오래된 기억들을 시간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바로 이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의 낡은 사진이 정갈하게 놓인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 하나를 피우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행복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다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멀리 안 갈게요. 걱정 마세요. 송아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아들의 머리 위에 얹고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밖은 이미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바람이 불자 대나무 숲이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듯 사각거렸습니다. 한때 외로웠고 온 마을의 외면을 받았지만 결국 가장 낯설었던 이들에게서 가족을 찾고 사랑을 찾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송아 할머니는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선행을 누가 이어갈지 궁금했습니다. 언젠가 석철 씨처럼, 진규처럼
그리고 화암마을 사람들처럼 나눔과 인류의 교훈을 배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선행은 한번 심어지면 영원히 싹을 틔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혼이 화암마을에 내려앉으며 온 하늘을 불타는 듯한 붉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며 오래된 나루터 옆에 고개 숙인 버드나무의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저녁바람이 불어와 강물 표면에 서늘한 물안개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아직 따뜻한 찻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먼 무언가를 추억하는 듯 아련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이 나루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강 양쪽을 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지켜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길 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야윈 몸의 어깨에는 낡은 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길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옷, 긴 여정을 막 마친 듯 헝클어진 머리칼. 그는 나루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 건너편을 망설이듯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손에 쥔 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실망의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낯선 남자를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무언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이 나루터에서 있었던 어느 비 오던 날의 오후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옛 청년 석철 씨가 흠뻑 젖은 손으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서 있었던 바로 그날을 말입니다. 오늘처럼. 다만 지금의 청년은 비에 젖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쉰 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쳐서 목이 쉰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화 할머니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익숙한 듯 할머니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게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급히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뱃삭이 모자라서요. 정말 조금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 돈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나 누가 돈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바람이 할머니의 기억을 들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가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결코 낚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운명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려놓은 하나의 순환고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늙은 손이 천천히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깡통 상자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모아둔 푼돈이 들어있는 낡은 상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예전과 똑같이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벼웠습니다. 가져가게. 지금 나보다 자네에게 더 필요할 테니. 남자는 손에 쥔 지폐를 내려다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송화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세상의 온기를 지키는 일이지.
남자는 지폐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늙은 버드나무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웃었습니다. 송화 아주머니, 여전하시네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송화 할머니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고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변할 게 뭐 있겠어요. 선영 씨? 선행이란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베풀어야 하는 거지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오늘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약속은 고요한 공간 속으로 울려 퍼지며 강가에 부딪히는 잔잔한 물결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배는 천천히 나루토를 떠나 물살을 가르며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드넓은 강물 사이로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이 남자 같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행이란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그렇게 계속 타오르며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 아직 온기가 남은 녹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며 강물의 물안개와 차 향기, 그리고 아련한 기억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강물 저편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그 어느 날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첫 햇살이 늙은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어 화암 마을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을 비추었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물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몇몇 바나나 잎이 자연의 춤사위에 맞춰 흔들거렸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바람을 타고 대나무 숲을 지나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귀퉁이가 다른 자수 손수건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그 앞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보리차 주전자가 구수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물 향기가 오래된 기억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대나무 의자는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을까요?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때는 의심의 눈초리가 스쳐 지나갈 때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선행이 의심받고 비아냥거림에 둘러싸였을 때 슬픔을 껴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도 혹독한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웃들이 함께 모여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손을 보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는 진규가 마을 남자 몇 명과 함께 강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를 놓느라 분주했습니다. 미장이들은 조심스럽게 시멘트를 섞었고 청년들은 끙끙거리며 나무 판자를 날랐습니다. 아이들은 그 주위를 뛰어다니며 명랑하게 웃어댔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규가 괭이를 땅에 박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저도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다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줄 거예요. 송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습니다. 멀리 떠났었고 자신이 태어난 이 고향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아들이 할머니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규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이 다리는 사람들을 강 건너로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줄 게다. 그 말에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를,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지만 그 이상으로 한때 멀어졌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멀리서 다솜이가 강둑에서 꺾은 들꽃 한 다발을 안고 총총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깡충거리며 햇살 아래 동그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앞에 꽃다발을 내밀며 명랑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래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그러면 좋지. 할머니는 꽃다발을 탁자 위에 놓고 보리차 주전자를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찻잔을 하나씩 돌렸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마당에 가득 모여 모두가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곳에 있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사람도 거리를 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웃으며 찻잔을 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가 끓여준 차가 최고라니까. 모두가 크게 웃었고 즐거운 기운이 작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 할머니를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선행을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더 이상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한때 완고하고 냉정했던 한 어르신이 지금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선행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시작하더라도 선행은 그 어떤 것보다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송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벅찬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가. 한때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자신이 외톨이라고 선행이란 그저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자라나자 널리 퍼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송화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기를, 주변 사람들의 온기를, 그리고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는 믿음과 선행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안화 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림이 아닌 사람 사는 정과 희망을 싣고서 할머니는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저 너희가 이 불씨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랄 뿐이다. 선행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바람이 다시 안화 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소리를, 온기를, 그리고 막을 내린 하나의 이야기를 싣고서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행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친절함이 가진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선행이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느낍니다. 이용당할까봐 두렵고 남을 돕고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거래가 아니라 불씨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불씨를 밝게 타오르도록 지킨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그들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단지 2만 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나눔의 교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가 돌려받은 것은 훨씬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뭉친 마을, 행복한 가족, 그리고 선행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격려의 말 한마디, 적절한 순간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싹을 틔우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